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의 올림픽 홍보관이 한국에게 참패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으로 30년간 수많은 올림픽을 경험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일본 예산의 5분의 1로 10배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세계적 광고 기업들도 분석에 나섰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마법을 부렸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막스 브랜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53년을 살아왔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 스포츠 마케팅 박사 학위였습니다. 1995년 박사 과정을 마치고 유럽 최대 스포츠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23년간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5번의 올림픽을 평가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 2024년 파리까지 말이죠. 제가 작성한 평가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교과서처럼 활용됐어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청중들은 제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제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런던 킹스크로스 인근에 있는 본사 사무실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15층에 자리한 제 사무실에서는 템스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출근해서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더블샷 한 잔을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각국의 스포츠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43인치 듀얼 모니터에는 엑셀 시트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 방문객 증가율, 소셜미디어 반응 지수, 브랜드 인지도, 변화 같은 숫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제 책상 옆 책장에는 제가 직접 집필한 2권의 저서가 꽂혀 있었어요. 올림픽 마케팅의 이해와 국가 브랜딩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들이었죠. 두 책 모두 업계에서 필독서로 꼽혔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으면 성공 확률이 높고 적으면 낮다는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마케팅 예산과 성과는 정비례한다는 게 제가 23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통계적으로 예산과 성과의 상관계수는 0.87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죠. 저는 숫자를 믿었고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감이나 직관 같은 건 학자가 기댈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신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32인치 삼성 커브드 모니터를 매일 보고 있었고 집에는 LG 세탁 건조기가 있었으니까요. 제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문화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확신했죠. 올림픽 국가관은 단순한 제품 전시회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과 미래 비전을 감성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고도의 스토리텔링 공간이에요. 방문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오래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죠. 그 분야에서만큼은 유럽과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적 감각, 영국의 역사적 스토리텔링, 미국의 혁신적 기술 활용, 이런 것들은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적 저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감성 마케팅에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제조업은 잘하지만 문화산업은 아직이라고 단정지었죠.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23분 제 상사인 피터 맥도널드 부사장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피터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저보다 먼저 이 업계에 몸담았던 선배였어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긴급평가 업무.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메일을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국가관을 집중 비교 분석하라는 지시였거든요. 2월 3일까지 밀라노로 출장을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2월 2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양국의 사전 기획서와 예산 자료였죠. 일본 정부는 재팬하우스에 무려 200억 원을 투자했더군요. 밀라노 중심가 두오모 성당 근처에 5층 건물을 통째로 6개월간 임대했고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스튜디오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체험존까지 총동원했어요. 일본 전통 공예장인 30명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미슐랭 3스타 일식 셰프를 초빙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억 원이었어요. 정확히 5분의 1 수준이었죠. 건물도 3층짜리 작은 규모였고 위치도 일본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예산 규모만 봐도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과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올림픽 평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2020년 도쿄 올림픽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재팬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어요.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인 스기타와 현대적 디지털 기술의 완벽한 조화, 섬세한 디테일, 완벽한 서비스. 저는 당시 평가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94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3년간 준 점수 중 최고점이었죠.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간 디자인 96점, 콘텐츠 완성도 95점, 서비스 품질 98점, 기술 활용도 92점, 전반적 만족도 93점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반면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코리아하우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72점이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일본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공간 디자인 70점, 콘텐츠 완성도 73점, 서비스 품질 75점, 기술 활용도 68점, 전반적 만족도 72점. 제 평가 노트에는 이런 코멘트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전통문화 소개는 좋으나 깊이가 부족함. K-팝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 전반적으로 산만한 느낌. 명확한 메시지 부재. 기술 과시에 치중하여 감성적 교감 부족.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평가였는지 부끄럽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요. 제 경험상 예산이 5배 차이 나면 결과도 그에 준하는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봐야 80점대 초반, 일본은 90점대 중반 정도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사실 이 업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결과가 뻔한 평가를 왜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 일이었으니 해야 했죠. 저는 답장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3일 밀라노행 항공편을 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무실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밀라노 출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프랑스 출신의 동료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또 한국이랑 일본 비교야? 뻔한 결과 아니야? 독일인 동료 클라우스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일본이 200억을 썼다며? 한국은 어림도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현장은 가봐야죠. 규정이니까요. 동료들은 킥킥 웃었어요. 막스, 너무 성실한 거 아니야? 보고서는 지금 여기서도 쓸 수 있을 텐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밀라노행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영국 항공 오전편으로 2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이었어요. 호텔은 밀라노 중심가에 있는 4성급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일정이었죠. 첫 3일은 현장 조사, 나머지는 인터뷰와 데이터 수집으로 계획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평가 체크리스트를 불러왔습니다. 23년간 사용해온 제 고유의 평가 도구였어요. 총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구성 10개 항목, 콘텐츠 품질 10개 항목, 방문객 경험 10개 항목, 기술 활용 10개 항목, 운영 효율성 10개 항목. 각 항목마다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도 챙기고 카메라도 준비했어요. 명함도 100장 정도 챙겼습니다. 제 명함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 직함은 현장에서 꽤 유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저를 정중하게 맞아줬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또 일본이 이기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산이 5배 차이 나는데 한국이 이길 리가 있나요? 아내는 픽 웃었어요. 당신은 늘 숫자만 믿잖아. 가끔은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23년 경력이 말해주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그 말이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 3일 월요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가려면 8시 전에 집을 나서야 했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제 트레이드 마크였죠.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 측 기획서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어요. 회사에서 장거리 출장에는 비즈니스석을 제공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륙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에 이메일을 몇 통 처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고도에 도달하자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측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자료는 상대적으로 간략했습니다. 25페이지짜리 기획서에는 큰 그림만 그려져 있었어요. 세부 실행 계획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비성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죠. 제 편견은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쯤이었어요. 2월 초에 밀라노는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영국의 매서운 칼바람에 비하면 온화한 편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이탈리아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했지만 호텔 이름을 말하니 알아듣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15층 객실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밀라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보였죠. 저는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1~2시간 정도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일정을 계속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피터 부사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도착했나? 일본 측 담당자 연락처 보내네. 내일 오전 10시에 재팬하우스 미팅 잡혀 있어. 저는 감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담당자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일 뵙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나와 밀라노 시내를 산책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는 아직 나흘이 남아 있었고 거리는 이미 올림픽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대형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선수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두오모 성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팬하우스가 그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분쯤 걷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 전체가 일본 국기 색상인 흰색과 빨간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후지산, 벚꽃, 사무라이, 그리고 도쿄의 미래적 스카이라인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아직 정식 개관 전인데도 이미 몇몇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일본이구나 싶었죠. 이 정도 규모라면 한국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지. 제 예상대로 일본이 압도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제 펜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10시였지만 조금 일찍 도착하고 싶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이미 일본 측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나카 히로시 이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완벽하게 매듭진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그가 다나카 이사였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렌턴 박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저도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에요. 제 펜하우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다나카 이사는 저를 1층부터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일본 전통 정원을 재현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돌로 만든 등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일본 전통 병풍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죠. 다나카 이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정원은 교토의 류안지 사원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일본에서 공수해왔죠. 2층으로 올라가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전시관이었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도쿄 시내가 공중에 떠 있었고 방문객들이 손짓으로 건물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일본어와 영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다나카 이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소니와 도시바가 공동 개발한 최신 기술입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거죠. 3층은 일본 음식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시연하는 스시 만들기 코너가 있었어요. 프리미엄 사케 시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급 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4층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전시관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애니메이션 원화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플레이스테이션 최신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5층은 비즈니스 미팅 공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일본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어요. 다나카 이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 홍보뿐 아니라 비즈니스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어를 마치고 저는 다나카 이사와 함께 5층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다나카 이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 펜하우스가 이번 올림픽 최고의 국가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틀림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계산되어 있었고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23년 경력의 전문가가 근거 없는 직감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나카 이사와 헤어지고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펜하우스 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공간 디자인 95점, 기술 활용 98점, 콘텐츠 품질 93점.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방문객 경험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완벽하지만 차갑다. 아름답지만 거리감이 있다. 이런 주관적 평가를 보고서에 쓸 순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었죠. 저는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해시태그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리아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유럽 젊은이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보니 대부분 기대감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내일 코리아하우스 간다. K-팝 체험 기대된다. 한국 음식 먹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확인했어요. 제 펜하우스 관련 게시물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은 제 평가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개관 전부터 이 정도 화제성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소셜미디어 분석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관련 게시물은 총 12만 3천 개, 재팬하우스는 4만 7천 개였습니다. 거의 3배 차이였어요. 좋아요 수도 코리아하우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산은 일본이 5배 많은데 관심도는 한국이 3배 높다. 이건 제 23년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런던 본사의 동료 장 피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K-팝 효과겠지. 일시적 현상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큰 흐름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재팬하우스의 완벽함과 소셜미디어의 뜨거운 반응 사이에서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일본의 승리를 말하지만 현장의 공기는 달랐어요. 젊은 세대의 관심은 명백히 한국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 코리아하우스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 아마 소셜미디어 수치만큼 대단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K-팝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졌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한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현상이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유럽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뭔가 큰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23년간 숫자와 데이터만 보느라 실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못 봤던 거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다시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재팬하우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일본만큼 최고급 입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코리아하우스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자 이상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 건물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건물 입구에 이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개관 1시간 전인데도 말이죠. 줄은 건물을 감싸고 골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 중인 사람들은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K-팝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대기 중인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한 프랑스 여대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3시간 기다릴 각오하고 왔어. K-팝 댄스 체험 꼭 하고 싶어. 옆에서 독일 남학생이 답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이 궁금해. 김치 처음 먹어볼 거야. 저는 비교를 위해 뒤돌아 재팬하우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재팬하우스 건물이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재팬하우스 앞은 한산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지나다니긴 했지만 줄을 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 봤다는 직감이 들었죠. 23년 경력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긴 대기줄, 흥분한 사람들, 한국 국기, 모든 게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실시간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개관이라는 해시태그가 이미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게시물들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코리아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는 인사가 한국어와 영어, 이탈리아어로 번갈아 들렸어요. 재팬하우스의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 작은 무대가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국악 연주가 시작됐어요. 가야금과 북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연주자 5명이 나타나 공연을 시작했죠. 음악은 경쾌하면서도 우아했어요. 저는 국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수를 치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이건 국가관 개관식이 아니라 음악 페스티벌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국가관 개관식은 보통 정중하고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국가대표들의 연설이 있고 테이프 커팅이 있고 조용히 입장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코리아하우스는 달랐습니다. 마치 파티에 초대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국악 공연이 끝나자 K-팝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댄서들이 나와 신나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관중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일부는 따라 춰보려고 했고 환호성이 더욱 커졌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BBC, CNN, 유로뉴스 같은 주요 언론사 카메라들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바쁘게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제가 23년간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런던 본사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앞에 수백 명이 줄 서 있다. 재팬하우스는 한산하다. 잠시 후 답장들이 도착했습니다. 창피에르가 답했어요. 정말 사진 보내봐. 저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클라우스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야. 개관 첫날이라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줄 끝으로 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제 신분을 밝히면 우선 입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일반 방문객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옆에 서 있던 스페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코리아하우스에 오셨나요? 그는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K-팝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궁금해요. 친구가 한국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재팬하우스는 가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거긴 너무 형식적일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단어가 어제 제가 재팬하우스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재팬하우스가 고급 박물관 같았다면 코리아하우스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을 재현한 공간이 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 앉아볼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전통차 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대추차예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많이 마시는 차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어요. 직원은 계속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는 반가워했습니다. 영국이요? 저도 런던 가보고 싶어요.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재팬하우스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어. 반면 코리아하우스 직원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적 차이였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해변,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아름다웠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2층은 한국 음식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긴 테이블에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 요리사가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을 깔고요. 그 위에 밥을 얇게 펴주세요. 젊은이들이 서툴게 따라하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요리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라며 격려했죠. 완성된 김밥을 먹어본 이탈리아 여대생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델리치오소, 정말 맛있어요. 요리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기뻐요. 이탈리아 음식도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 서로 배우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로 배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자국 문화를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함께 배우려 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K-팝 체험관이 나왔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유명 K-팝 그룹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청년이 무대에 올라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안무를 따라 추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죠. 청년이 내려오자 직원이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한국에 오시면 K-팝 댄스 하셔도 되겠는데요.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경계가 없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3층 한 구석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23년간 틀렸다는 것을요. 코리아하우스와 재팬하우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보였습니다. 일본은 보여주려 했고 한국은 함께하려 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전시를 만들었고 한국은 즐거운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방문객을 관람객으로 대했고 한국은 친구로 대했죠. 일본은 자랑했고 한국은 초대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200억 원으로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40억 원으로 진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심에 더 끌렸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 기획 책임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 궁금했어요. 저는 1층 안내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에게 말했죠. 실례지만 이곳 기획 책임자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그가 이소연 실장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렌턴 박사님. 오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이소연 실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은 업계에서 유명하시잖아요. 박사님의 저서도 읽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공간이네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신 건가요? 이소연 실장은 저를 3층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문화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소연 실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가관들이 자국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훈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함께 즐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희는 방문객을 고객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나요? 이소연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심이죠.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방문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3년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진심. 저는 숫자만 봤지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소연 실장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방문객들에게 그 정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이소연 실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가는 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훌륭해요. 하지만 저희 방식이 따로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저 저희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걸 비교하고 평가했어요. 1등과 2등, 승자와 패자. 하지만 이소연 실장은 그런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왔어요. 저는 1시간 넘게 이소연 실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코리아하우스의 기획 의도, 직원 교육 방식, 콘텐츠 선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기술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방문객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고 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저는 코리아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제 23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원칙들, 데이터와 예산과 완벽함,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본질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전통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로는 오늘 본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흥분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23년간의 경력을 부정해야 하나? 아니면 이건 일시적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예산이 많은 일본이 이길까?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인 2월 8일 일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제의 열기가 계속될까? 오전 9시에 코리아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줄은 어제보다 더 길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펜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비교를 위해서였죠. 제 펜하우스 앞은 한산했어요. 개관 시간인데도 입장 대기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실시간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가관 방문객 수 데이터였어요. 전날 코리아하우스 방문객 수는 12,437명이었습니다. 제 펜하우스는 2,118명, 거의 6배 차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런던 본사에 긴급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1시간쯤 지나 피터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막스, 자네 제대로 본 건가?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고? 예산이 5배 차이 나는데?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현장 데이터가 명확해요. 피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저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며칠간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방문객 수, 체류 시간, 만족도 조사, 소셜미디어 반응, 언론 보도 건수, 모든 지표에서 코리아하우스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방문객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3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제 펜하우스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만질 수 없었죠. 코리아하우스는 함께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독일에서 온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를 감탄시키려 했고 한국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어요. 저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이탈리아 현지인도 인터뷰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두 아이와 함께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저는 두 곳 다 가봤어요. 재팬하우스는 제게는 좋았지만 아이들이 지루해했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죠. 김밥도 만들고 한복도 입어보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통된 키워드들이 나타났어요. 함께, 친구, 편안함, 즐거움, 진심. 반면 재팬하우스에 대해서는 아름다움, 완벽함, 정중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거리감, 형식적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일본 측도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0일 일본 정부는 긴급 추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재팬하우스를 대폭 리뉴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4층 애니메이션관을 확대하고 유명 성우들을 초청해 이벤트를 열고 1층의 일본 전통다도 체험 공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리뉴얼 후에 재팬하우스도 방문했습니다. 확실히 개선됐어요. 체험 요소가 늘어났고 직원들도 더 친절하게 다가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수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하루 평균 3,000명 정도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문제였어요. 일본은 여전히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완벽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경험이었죠. 그건 돈을 더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나왔어요. 표면적인 K-팝 효과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공유 전략을 깊이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요인을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일방적 전시가 아닌 쌍방향 경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형식적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환대. 직원들이 진짜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셋째, 완벽함보다 재미를 우선시하는 태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웃으면 됐죠. 넷째, 문화 우월주의가 아닌 문화 나눔의 철학. 한국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저 나누려 했어요. 다섯째, 방문객을 고객이 아닌 친구로 대하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가 한국 문화의 핵심인 정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타인을 내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죠. 이건 서양 문화에는 없는 독특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리아하우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런던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문화 마케팅의 패러다임 전환. 코리아하우스가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피터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달랐어요. 흥분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스, 이건 정말 놀라운 분석이야. 23년간 자네가 쓴 보고서 중 최고야. 이건 혁명적이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분석이 인정받은 겁니다. 피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내가 회의적이었던 걸 사과하네. 이 보고서는 업계 전체를 바꿀 거야. 유럽 마케팅 협회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싶어 해. 자네가 발표해 줄 수 있나?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세미나는 2월 14일로 잡혔습니다. 밀라노 시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전 세계 마케팅 전문가 500명이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발표 준비에 몰두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고 발표 원고를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국제교류재단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런던 본사 법무팀으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한국 편향적이며 일본을 부당하게 폄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있었죠. 본사 법무팀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긴급 이메일이 왔어요. 일본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 기업들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제 발표가 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였죠. 피터 부사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막스, 난감한 상황이네. 경영진이 발표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자네 보고서는 훌륭해. 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잖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3년간 쌓아온 경력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를 취소하면 제 직장은 안전했습니다. 승진도 보장되어 있었어요. 피터는 이미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죠. 제가 목격한 진실을 숨기는 거였어요. 반면 발표를 강행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도 있었죠.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을 지지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그 말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3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실이 제 경력보다 중요했어요. 사직서를 완성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발표 원고를 최종 점검했어요. 한 글자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대로, 제가 분석한 그대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죠. 2월 14일 아침 발표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파란색 넥타이,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명 규모의 대형 홀이었어요.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했죠.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이소연 실장이 청중석에서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500명의 청중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진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문구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를 믿었고 예산을 신뢰했으며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코리아하우스와 재팬하우스의 예산 비교, 방문객 수, 체류 시간, 만족도, 소셜미디어 반응,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인터뷰한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함께, 친구, 진심이라는 키워드들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고백했습니다. 23년간 유럽 중심으로만 세상을 봤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에게서 배운 교훈을 나눴습니다. 문화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의 문제라고, 진심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고 말했죠. 저는 5가지 성공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쌍방향 경험, 진심 어린 환대, 재미 우선, 문화 나눔, 친구로 대하기. 각 요인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김밥 만들기, 케이팝 댄스, 한복 체험,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화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원고를 보지 않았어요. 제 경험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진심이, 화려함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청중석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서기 시작했죠.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3분간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럽 마케팅 협회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막스 박사, 이건 우리 업계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십 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게서 배워야겠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옳습니다. BBC 기자가 다가와 생중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진실은 이깁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세계가 인정한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제 발표는 전 세계 100개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락이 왔어요. 표지 기사로 싣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호텔로 돌아오자 피터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막스, 당신이 옳았소. 우리가 일본 측 압력에 굴복하려 한 게 부끄럽소. 사직서는 무효요. 오히려 승진시키겠소. 부사장으로 말이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피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네. 자네 선택을 존중하겠네. 행운을 빌어. 밀라노 올림픽이 끝날 무렵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총 방문객 수는 15만 3천 명, 재팬하우스는 1만 9천 명이었어요. 무려 8배 차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며 향후 문화 교류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문화체육부 장관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예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내와 상의 끝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런던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설렜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스승이 됐죠. 서울 강남에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유럽 기업들에게 한국식 문화 마케팅을 가르쳤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한글로 쓴 글귀가 걸려 있어요. 정성이 통한다. 이소연 실장이 선물해준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테드 강연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다였어요. 강연장에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23년간 쌓은 편견을 깨는 데는 단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젊은 마케터들과 정기적으로 멘토링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요. 지난주에는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었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아빠는 여기서 진실을 찾았어. 이제 저는 다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됐죠. 한국이 제게 준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법, 완벽함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밀라노에서 목격한 그 기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예산의 5분의 1로 일본을 이겼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심과 정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환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러 오세요.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문화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의 문제라는 것, 진심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이 소중한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울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23년간 놓치고 있던 게 뭐였을까?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 그걸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한국에 사는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택시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장도 볼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웃지만 격려해줍니다. 잘하시네요. 한국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쓴 책 문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줘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2028년 올림픽 준비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모델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사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진심을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